태아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그리고 태어나면 내 빚을 그대로 상속하게 됩니다. 저는 한 2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상속. 삼촌이 진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신용카드 빚이었어요. 제일 이제 손 벌리기 좋은 게 가족이어서. 이제 우리끼리 차용증 쓰고 이렇게 돈 거래하는 분들. 나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하고 파산 신청을 했어요. 네. 신체 포기각성. 사람이 신체를 포기한다 이런 거냐? 아니 나는 쓰라고 그러면 저 지방간이에요.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 전. 이런 말이 있죠. 부는 부를 낳고 가난은 빚을 낳는다. 빚 때물림 그 무서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개그맨 양원경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수로도 막. 첫 질문은 제가 이런 질문들이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우리가 개그맨 양원경 씨 그러면 단순히 개그맨 이런 거보다 더 유명한 게 있죠. 마이너스에서 온 양원경 씨 모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괜찮아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제가 이제 식당을 했죠. 그때 이제 식당을 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불규칙하니까 수익이 불규칙하니까 예. 벌 때는 많이 벌고 뭐 못 벌 때는 못 벌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때부터 뭐 노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했죠. 네. 네, 여의도에다가 300평. 무슨 식당 하셨었어요? 고깃집. 네, 제일 쉬운 게 고기예요. 제일 쉬운 게 고기고 또 내가 고기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고기집을 했었는데 네. 하자마자 진짜 한 3개월은 잘 됐어요. 네. 오픈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도 많이 오고. 네. 근데 광우병이 왔어요. 하필. 네, 그래가지고 운이 없으셨구나. 소가 미쳤다고. 그래서 소 미친 거하고 나 고기 파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그랬더니 뭐 고기를 먹니 안 먹니 그래가지고 맞아요. 진짜 예.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또 발빠르게 대응한다고 야 메뉴를 바꾸자. 예. 그래고 돼지고기로 바꿨죠. 예. 돼지고기집 하고 이제 한 보름 정도 됐는데 예. 우리나라에 15년 만에 돼지 콜레라가 왔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거 먹으면 막 예. 설사하고 예, 막 예. 그래갖고 아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었어요 또. 이제 닭을 했지. 또 세 번째 고기로. 세 번째 이제 또 이제 바꿨죠. 혹시 그다음에 조류독감 온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어떡해. 너무 정말 아니 정말로요? 진짜로 어머, 진짜 조류독감이 와가지고 어머. 나는 그때 닭이 네. 조류인지 처음 알았어. 야, 닭은 닭이지 닭도 조류돼요? 진짜로. 나는 닭이 왜 닭이지 조류인가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접었죠. 양원경 씨처럼 이렇게 예. 식당을 하면서 방금 고기 업태를 3번 바꾼 거 아닙니까? 네. 또 인테리어 비즈니스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미 뭐 가계부채 첨조 시대는 이미 나온 얘기고 예. 2013년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빚이 5,818만 원입니다. 근데 방금 양원경 씨처럼 이렇게 자영업을 하다가 빚을 지는 분들은 예. 빚의 규모가 어떻겠어요? 훨씬 크죠. 예. 엄청났어요. 예. 그거예요. 평균 올리신 거예요, 지금. 1억 1,700만 원의 평균. 이제 자영업 중에 그나마 문턱이 낮다고 하는 게 치킨집인데요. 네. 이 치킨집이 하루에 몇 개 새로 문을 여는지 아세요? 아니요. 1년에 한 7,400개니까 하루에 새로요? 한 20개의 이야. 치킨집이 새로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킨집이 그렇다고 우리 막 주변에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한 수가 있죠. 그만큼 망한다. 없어지는 수도 많겠죠. 그래서 이 치킨집 문을 열고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치킨집이 그 네. 20곳 중에서 10곳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음. 10년 안에 그 10곳 중에 8곳이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퇴직자들이 예를 들면 집 담보 대출 받아서 치킨집 열었다가 그렇게 다 망하고 나면 그건 전부 다 이제 가게 빚으로 남겠죠. 통계가 뭐가 있냐면요. 어머, 예.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강북구에서 이렇게 치킨집 이 집처럼 망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강북구에 아무래도 안 되죠. 그쪽이.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호프집이 제일 많았어요. 문 닫는 비율이. 그다음에 강서구에서는 PC방, 강남구에서는 당구장이 이 중복 창업이 많아서 문을 폐업하는 비율이 직종 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높았다. 저는 이제 빚을 진 게 아니라 벌어놨던 게 없어졌던 거죠. 예. 없어졌기 그나마 때문에 다행이시네요. 뭐 다행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안했죠. 얘들 공부도 이제 시켜야 되면 목돈이 들어갈 건데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았죠. 제일 이제 손 벌리기 좋은 게 가족이어서 가족들한테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뭐 누나한테 지금도 한 돈 1,000만 원 남았는데 예, 본인이 됐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탕감 받으셨군요. 갚아야죠. 예. 아, 근데 가족 간의 그 대물림이 빚, 이거는 참 이게 법적으로도 그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이제 우리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상속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빚까지도 그대로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은 태아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이 태아도 아직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상속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람과 똑같이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빚을 졌을 때 내가 빚을 지고 사망을 했는데 내 아이가 아내의 뱃속에 있었다. 근데 아직 태어나진 않았다. 그래도 태어나면 내 빚을 그대로 상속하게 됩니다. 5살짜리 어린 아이한테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 깜짝 놀랐는데 1억 원의 빚을 자신의 아들이 물어내야 된다. 근데 누구의 빚이냐? 자기 아버지의 빚이야. 그 애기한테 할아버지. 그렇죠. 법에 정해진 상속인이 있어요. 그게 제일 1순위가 직계 비속이죠. 그러니까 상속은 우선 핏줄한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순위가 직계 비속이니까 내 자식 밑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직계 존속, 그러니까 위에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는 같이 따라갑니다.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랑 배우자, 만약에 자식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가면 부모님과 배우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위에 부모님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형제자매로 갑니다. 형제자매로 가고 형제자매도 없으면은 이제 사촌 이내에 이제 혈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촌까지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상속을 포기한다. 우리가 상속이 개시되면 그러니까 사망을 하는 거겠죠. 사망을 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내가 상속을 포기할 거면은 포기하겠다. 예를 들면 배우자랑 밑에 두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어요. 3개월 이내에.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요. 아버님 빚이 있어요. 네. 근데 채권자 몰래 현금이나 뭐 예를 들어 고가의 시계 이런 거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몰래 내가 딱 가져버리고 저는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상속극이 영원히 안 걸리면 괜찮은데요. 그게 만약에 걸리면 이거는 상속 승인을 한 게 됩니다. 고의로 숨기고 뭐 상속 포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 이미 상속을 승인한 게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한 2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상속을 저희 아버님한테. 그래요? 네, 사이버머니. 네,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럼 결국은 빚을 안기 싫으면 상속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봤더니 이건 내가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겠다, 물려받을 빚이 더 많겠다 하면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아예 그러니까 재산도 받지 않고 빚도 받지 않겠다는 상속 포기가 있고요. 내가 재산은 받는 대신에 빚도 받는 대신에 다만 이 책임은 이 받은 재산 내에서만 지겠다라는 한정 승인이 있습니다. 둘의 가장 또 큰 차이는 또 무엇이 있냐면요. 상속을 포기하면은 다음 상속인에게 그게 넘어가지만 한정 승인이라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을 상속받았는데 빚은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만 갖고 4,500만 원은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넘어가지 않아요. 이 4,500만 원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예 500만 원도 안 받고 5천만 원도 안 받겠다 하면은 이 전체가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요. 제 친구 진짜 실제 얘기인데요. 아버님이 땅이 좀 있으셨어요. 그걸 받았는데 땅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보다 더 큰 빚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땅을 뺏겨갖고 어떻게 소송을 한다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나는 이렇게 빚이 많은지도 모르고 그냥 빚을 받았는데. 모르겠는데 그렇죠. 일단 받았는데 빚이 더 많아버려요. 그러면 다시 안 받겠다가 번복이 되냐 이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빚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땅을 받았어요. 받고 3개월 다 지났어요. 3개월 지난 다음에 봤더니 알고 봤더니 나한테 이제 뭐 예를 들면 소장이 날라오는 거죠. 봤더니 훨씬 많은 빚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해준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법 규정에서는 내가 큰 잘못 없이 그런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그걸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게 잘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빚이 더 많은지 모르고 섣불리 딱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받으면서 빚으로부터 이제 구제될 수 있다. 이런 길이 있다. 이래야 안 억울하고 특히나 또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지인들한테 빌렸을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까지 보증을 서준 사람까지 함께 또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 보증 함부로 서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맨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네. 그 정에 약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실적 그 고향 친구 부탁은 거절이 안 돼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대출을 받을 테니까 네. 보증을 좀 서달라. 그렇죠. 서달라. 수가 예, 예, 얼마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5천만 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네. 이제 사정 얘기를 해가지고 좀 줄이면 안 되겠니? 미안한데 내가 나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천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제 결국엔 제가 안 왔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은 대신 내가 다 갚겠다. 갚겠다는 뜻이죠. 약속이죠. 예, 약속이죠. 근데 이런 경우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김 부장님이 뭐 1억을 빌렸어요. 제가 보증을 섭니다. 제가 보증 대신 갚겠습니다. 보증을 섰어요. 근데 지금 김 부장님이 예를 들면 완전히 지금 빚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겨놓고 도망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예.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긴 빚을 탕감받았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행이 저한테 와서 1억을 달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 탕감 받았는데. 이 사람 탕감 받았는데도 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1억 원을 그대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요? 네. 야, 그걸 처음 알았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 법적으로 아니, 그렇게 예, 되어 있는 나도 거예요. 한다고 예. 해서 보증인까지 면책이 되는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예. 보증 계약은 여기랑 한 거지 여기랑 한 게 아니에요. 보증 계약은 은행이랑 하는 거예요. 은행보다 먼저 가족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 쓰는 차용증 효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가족끼리 쓰는 차용증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쓰는 게 똑같아요. 아, 그래요?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이런 경우가 오히려 많죠. 차용증 아무리 써도 가족끼리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보죠. 이거 너 그때 5천만 원 빌린 거 갚아야지. 조금만 기다려줘. 예. 그래 알았어. 가족이니까 제가 어떻게 잘 되겠지.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차용증을 받아도 얘를 가만히 둡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가죠. 효력이 그러면 지나는구나.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아.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아. 가족을 10년이에요? 예, 보통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인 이런 그 금전 거래는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 사이에 뭐, 되겠네. 예,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안 되죠? 예를 들면 오빠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거 내가 소멸시효 중단해야 되는데 하면서 오빠 집에다가 압류를 하겠습니까? 가압류를 하겠습니까? 뭐 무슨 기다려준다고요. 그렇죠. 사실 예, 중단하는 가족이니까. 방법이 있긴 예. 있어요. 쉬운 방법은 차용증이 좀 오래된 것 같으니까 다시 써줘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쓸 또 때- 다시 쓰면 또 10년이에요? 네, 다시 쓴 데부터 어. 또 다시 10년입니다. 날짜가 또 근데 바뀌니까. 그런 차용증 한 번 받아놓고 그냥 가만히 두면 10년 지나면은 그건 이제 휴지 조각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요, 사실 가족끼리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 동생한테 돈을 조금 뜯겼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한 200만 원 정도 뜯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참 달라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방송을 통해서 달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야, 것 아니야. 같은데. 용돈 줬다고 생각해요. 돈도 잘 벌면서. 지금 말씀 잘못하신 게 뜯긴 동생 입장에서는 나 갚으려고 했는데 우리 누나가 뜯겼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안 갚아야겠다. 아니요, 걔 보니까 전혀 갚을 기미가 없어요. 갚을 기미가 전혀 없어. 줘요 그냥. 저도 줬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런. 네, 최근에 탤런트 이재은 씨가 본인이 30년 동안 가족을 빚을 갚기 위해서 일했던 이 사연 얘기 털어놓으면서 굉장히 가슴 그 얘기 좀 들으고 안타까웠어요. 네. 예. 굉장히 어린 아역 굉장히 아역 배우 배우 유명했어요. 때부터 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뭐 성인 영화도 나오고 하여튼 뭐 여러 근데 이제 아부 빚 때문에 엄앵란 씨 같은 예, 경우도 남편분이 이제 영화 제작도 많이 하시고 또 신성애 씨. 선거에 네. 또 출마하면서 빚을 많이 냈다고 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대구에 가서 음식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대박 났었어요. 돈 엄청 벌었어요. 거기서 그래요? 음식점 해가지고. 오,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빚을 다 갚으신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아까 잠깐 이렇게 파산 이야기 나왔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빚에 힘들다 보면 파산 신청이라는 거 아는 분들은 파산 신청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도 해요. 양호경 씨는 한 번쯤 뭐 파산 신청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동료 연예인들 중에 뭐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 중에 네.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있어요. 개인 파산 예, 신청.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영화 제작하고 실패하신 우리 심영래 선배님이나 그렇죠. 힙합가수 현진영 씨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맞아. 개인 회생 신청을 한다, 파산 신청을 한다. 뭐 우리 쉽게 생각해서 내가 재산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빚은 이만큼 있는 거죠.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는 예. 개인 회생 또는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둘을 내가 이제 못 갚겠다는 얘기죠. 예, 야 이건 내가 완전 진짜 파탄에 빠졌다. 이건 이제 파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일정한 수익도 없어요. 수익도 없어. 내가 갚아갈 길이 정말 없는 거야. 이런 경우에 파산을 하는데요. 파산하면 당연히 분명히 그 뭔가 안 좋은 점이 불이익이 있어야겠죠. 예. 당장 예를 들면 뭐 대출 같은 건 당연히 어렵고 네. 통장 못 만들고 신용카드 발급받지 못하고요. 만약에 내가 불량자네. 예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있어요. 있어요. 내가 변호사면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집니다. 오. 내가 변리사면 변리사 자격이 없어져요. 오. 당분간 없어져요.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당분간. 예, 그렇게 좀 불이익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일정한 고정적인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시면 개인회생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이익이 없어요. 대신 개인회생은 3년이나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대신 양쪽 다 상당 부분의 채무는 많이 탕감이 돼요. 좀 불량한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력이 있는데도 거짓말로. 빚이 많으니까 나 거짓말로 나 배째라 그렇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죄입니다. 그래요? 알아낼 수 네.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사기 파산죄로 해가지고요. 우선 네네. 그러면 사기 파산죄로 해서 최대 징역 10년까지 나오는 무거운 죄예요. 왜냐면 아주 정말 사회 약자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준 제도인데 맞아요. 이걸 악용하는 네. 사람은 당연히 엄벌을 해야죠.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그렇죠. 거군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왜 빚을 지게 되는가. 만약에 도박을 하다가 이렇게 줬다. 예.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예, 내지는 이 사람이 지금 요거 신청하기 직전에 빚을 일부러 많이 진 것 같다. 안 받아줍니다. 나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하고 파산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주머니에 한 돈 10,000원 있는 걸로 로또를 샀어. 근데 당첨이 된 거야. 탕감은 받았는데. 그래갖고 지금 한 탕감 받은 이후에 탕감 받은 이후에 로또가 내가 한 20억을 벌었어. 파산 그때 신청한 빚을 다음에.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이미 파산 면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면책 받았을 때 이미 내 빚은 다 날아간 거예요. 그 그거 안 이후 갚아도 되는 문제니까 거야? 안 갚아도 나중에 되죠. 돈 벌어갖고? 그렇죠. 로또는 로또 사야겠다. 그래서 이게 고의로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사례들이 가끔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2009년 사례인데요. 예. 남해안에 있는 어떤 섬마을이었는데 이 어민들이 농협에서 이제 대출을 쭉 받았어요. 1,500명 중에 이제 300명이 농사가 잘 안 됐어. 그 바다 농사가 안 돼서 꽤 대규모였네요. 갚지를 못한 거 돈을. 어느 한 변호사가 그 사실을 알고 가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준 거야. 예.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뭐 이렇게 그 어떤 뭐 절차도 알려주고 이렇게 예. 조언을 해줬는데 이거를 비탄값을 받을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우르르 하는 바람에 그 지역 금융기관이 그 보증인들이 다 버티지를 못하고 동시에 연쇄적으로 제가 파산했다. 점점 현금으로 거래를 안 하고 카드를 하고 쉽게 뭐 카드론 대출이니 뭐니 쉽게 카드 한번 긁으면 돈이 나오다 보니까 생활 그러니까 습관처럼 빚에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좀 맞아요.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철저히 평소에 해야 되는데 예. 그 척도가 뭐냐면 개인 신용도예요. 신용 등급. 그렇죠. 예. 개인 신용도가 개인 신용 등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단 몇천 원이라도 휴대전화 요금 연체된 거 이거 예. 신용 등급 관련돼요. 현금 서비스 받으면 그거 뚝 떨어지더라고. 그렇죠. 이거 맞아요. 그다음에 세금 뭐 각종 공과금 이런 미납하고 연체되는 거 이거 신용 등급에 반영이 됩니다. 대출 은행이나 금융기관 가서 대출 낼 때도 그 신용 등급 보고 금액 물론이고 예. 이자율까지도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양홍경 씨는 본인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주 안 좋아졌어요. 알고는 계세요? 알고 있어요. 관심은 있으시군요. 아니 예.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아. 대출을 좀 신청을 했더니 그 금액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아니 너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니까.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좀 급하면 예. 뭐 한 30만 원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 없으면은 서비스. 현금 서비스. 예, 현금 서비스가 그런 되게- 것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신용등급. 신용 등급 참 올리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우선 예.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예. 우선 있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9등급, 10등급이신 분. 이분들은요, 우선 더 이상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카드 사용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카드 사용. 카드 사용도 빚이잖아요. 7에서 8등급. 이 부분은요, 단기간에 신용조회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고요. 5에서 6등급이신 분들은 과도한 금액의 추가 대출은 피하시고요. 3, 4등급이신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꾸준한 우량 거래, 그러니까 뭐 적금을 드시거나 뭐 어떤 예금을 좀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등급이 좀 올라간다고 하네요. 방금 말씀하신 10등급 중에서 7등급 이상, 7, 8, 9, 10등급은 예. 우리가 말하는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대출이 안 받을 수가 돼요. 사실상 그래요. 없다고 예, 봐야 돼요. 예, 예. 없다고 봐야 되고 일단 그분들의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15%나 돼요. 오, 전 국민의? 꽤 예. 많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분들, 이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1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대부업체 최고 금리가 30%가 넘잖아요. 38%. 연 30%는 굉장히 고이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업체를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요? 왜 찾을까요? 신용도가 낮으니까. 다른 데서 못 안 빌리니까. 되니까 그렇죠. 여기는 너무 은행에서 안 예, 해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쉽게 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문턱이 낮기 때문이죠. 정말 전화 한 통이면 돼요. 광고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다 되잖아요. 천장에서 떨어지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고 뭐 이렇게 직접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편으로 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계약서 같은 거 주고받으면 되고 그렇죠. 휴대 뭐 전화로 문자 승인하면 되고 너무 대출 받기가 쉬운 거예요. 정말 급한데 은행 못 가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요. TV를 통해서 광고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나와요. 대부업체 5군데 꼽으라면 다 알잖아요. 러시앤 네, 웰컴 산화, 뭐 산화 네. 이거 로고송도 기억하시죠? 아니에요. 예. 어떤 연예인분의 자녀는요 태어나서 처음 부른 노래가 그 대부업체 그 로고송이에요. 아, 참. 이게 빅5가 있는데 예. 이 상위 5개사의 총 순이익이 2012년 기준으로 3천억 원이 넘어요. 순이익. 예, 순이익이. 이자로 다 순이익이. 뜯어가는 돈이. 그게 전년에 비해서 30% 넘게 증가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관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만큼 빨리빨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솔직히 한번 문을 두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힘들면. 급하면 되죠. 다른 데서 대출 안 다고 급해갖고 그랬는데 뭐 연결해주면서 예. 브로커. 수수료? 뭐 수수료를 뭐 이렇게 띄어가더라고요. 대부업체는 그래도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30% 예. 내요. 안쪽으로, 예.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 하루에 몇 %씩 때리는 그런. 그렇지 가방 여기다 이렇게 그렇죠. 가가지고 사채, 먼저 예. 선이자 띄고 네. 갚고 그렇죠. 뭐 하는. 근데 우리나라 사채 시장의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사실. 우리나라 본격적인 사채 시장은요. 네. 6.25 전쟁 직후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봐야 돼요. 1980년대를 주름 잡던 우리나라 최고의 현금왕, 혹시 이름 아세요? 이름이 단사천이라는 분이에요. 실제 상황 이름이요. 단사천이라는 그 분인데 해성산업회장으로 이제 명함을 기재했는데 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네,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이분이 하루에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게 3천억 원이었대요. 알려진 바는. 우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큰 돈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분한테 가서 딱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하루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겠죠. 드라마에나 이제. 나오는 그 숨어있는 큰 손. 아니 그때 단사천 이 회장 말고도 예. 뭐 그때 이상순이라든가 뭐 백할머니라든가 들어본 것 같다, 예. 뭐 장영자 씨, 뭐 빨간 바지 장영자 씨, 네, 유명한 분이 예. 다 사채업자들이에요. 어머니도 유방암이었고 이모도 유방암. 가족력이 있을 때 발병률 1위가 유방암이래요.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 가족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100명에 1명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예. 집안에 이런 무게리 환자들 가운데 가족력에 따른 예. 한 80%가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빚 그러면 특히나 어디다 돈을 빌렸을 때 못 갚은 빚 그럼 탁 떠오르는 게 그 추심 업체들이잖아요.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 있는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4.5% 그러니까 35%가 대부업 이용 시 폭행,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 이제 욕설 같은 기본이겠죠. 예, 이걸 가장 많이 당했고요. 그 외에 이제 폭행, 협박.
이런 것도 있어요. 장기 매매를 강요당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장기 안 좋은 팔아서 사람한테 돈 걸린 것 갚아 같은데.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예. 뭐 신체 그다음에 포기각서 이런 것도 그렇죠. 있어요. 신체 포기각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애들 학원비라며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우리 호정 씨가 좋아하는 법에 따른 월이자 49%. 거기에 해당되는 미지급된 이자 포함 원금 상환. 남의 돈 퍼갔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108동 503호 어깨 한번 해보자. 아니 젊은 사람이 좀 너무 하는구만 그래. 아니. 아무리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내가 받아올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 방법이 이제 불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있어요. 아예 네. 여기서는 이제 불공정한 어떤 채권 추심 행위들을 규정해 놓고 처벌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럽니다. 뭐 정말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가는데 이렇게 체포를 하거나 어디 가둬놓거나 예. 이러면은 최고 5년 징역. 지금 빚을 계속 안 갚으니까 저희가 압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 예. 어떻게 자기네들이 들어가요? 법원이 중간에 개입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서 겁을 주는 것도 이 법에서 명하는 불법적인 거짓말해서 방법이에요.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것 자체가 위협 아니에요? 그것도 불법. 신체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신체 포기각서, 사람의 신체를 포기한다 이런 건요. 민법상 그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불법적인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을 우리 법에서는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나는 쓰라고 그러면 저 지방간이에요. 갖고 가도 쓸 데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